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이고 12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평소 아들을 기다리며 사연을 듣곤 하는데요. 오늘은 저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남편과 전 맞선을 통해 만난 사이였어요. 무태안경 넘어 보이는 남편의 선한 눈빛이 참 좋았고 애써 신경 쓴 머리 따위는 중요치 않다는 듯 그 큰 손으로 무심코 넘겨버리는 그 모습도 참 좋았어요. 전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는 그런 드라마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그럼에도 전 남편이 좋았고 저의 적극적인 구애에 남편과 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일방적인 마음으로 시작된 연애는 힘들었고 때론 슬펐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 관계를 전 놔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런 관계 따위 놔버리고 가버렸어야 했는데 전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렇게 인연을 만났죠. 처음 만날 때와는 달리 남편은 점점 마음의 문을 여는 듯했고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남편이 청혼해 왔어요. 우리 결혼할래요? 2년을 만나면서도 말을 놓지 않던 남편에게서 들은 청혼. 전 펑펑 우느라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고 그런 저를 남편은 꼭 안아주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꿈꾸던 생활과는 달랐지만 행복했어요. 대면대면한 남편이었지만 그런 남편이라도 나와 부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더군요. 네, 바보 같았던 것 맞아요. 하지만 그때 전 하루하루 저에게 마음을 붙여가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행복함이 있었고 이윽고 저희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남편은 정말 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기쁜 것 같아. 아니, 기쁘다. 행복해. 남편은 처음 저에게 말을 놓았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론 참 행복했어요. 꿈꾸던 결혼 생활이 시작된 듯한 기분이었죠. 남편은 언제 저에게 대면했냐는 듯 다정한 눈길과 말투로 저를 대해주기 시작했고 저 역시 남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어요. 그렇게 저흰 9년이란 시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사이가 좋아지고 난 후 단 한 번의 부부싸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언성 한 번 높이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며 퇴근이 늦어지더라고요. 더불어 출장도 잦아졌고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며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그 사업을 조금 확장하기 위해 바빠진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아들이 관심이 있어 하던 축구에 재능을 보이며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건 남편을 그 누구보다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신혼 동안 대면했던 모습과는 달리 지난 세월 동안 남편은 다정한 남편이자 아들에겐 둘도 없는 친구이자 아빠였기에 전 더욱 의심이란 걸 할 생각도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의심과는 별개로 늦어지는 퇴근과 잦은 출장에 섭섭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했고 전 그런 마음을 남편에게 숨기지 않고 표현했어요. 저기 여보,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출장도 너무 잦고. 당신 회사 일 바쁜 거 잘 아는데 그래도 나 좀 섭섭해지려고 해. 저번 주 주말에도 출장 간다더니 또 이번 주 출장은 당신이 생각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어. 그만큼 바쁜 걸 어쩌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인데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 그렇지 않아도 이번 일만 끝내면 좀 쉴 거야. 쉬면서 당신이랑 우리 금쪽 같은 아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여행도 다니면서 말이야. 신경질적이던 남편의 말투는 어느새 다정하게 바뀌어 있었고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며 저를 달래주고 있었어요. 남편의 그런 행동에 저는 도리어 남편에게 미안해졌고, 더는 남편에게 투정 부리지 않고 제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새벽 일찍 나가는 남편의 아침 밥상은 잊지 않고 챙겼고, 아들의 지방 경기를 위해 장거리 운전도 마다하지 않으며 그렇게 가정을 위해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 역시 제가 섭섭하다는 말을 꺼낸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출장 스케줄은 따로 잡지 않았고 단지 늦는 날만 잦아질 뿐이었어요. 늦어지는 퇴근, 딱 그것만 아니라면 그야말로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축구에서 재능을 보이며 꽤나 즐기고 있었고, 남편의 사업도 잘 풀리는 듯하고 저 또한 가정에서 힘쓰고 있었으니 그만하면 되었다 싶었죠. 비록 제 꿈과는 거리가 먼 그저 두 남자의 뒷바라지일 뿐이었지만 현재 제가 가정에 충실하고 힘쓰는 것이 저의 새로운 꿈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옆집 여자와 친분을 쌓아갔던 게 말이에요. 전 당시 5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옆집 여자와 꽤 친하게 지냈는데 가깝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집의 사정까지 알게 되었어요. 언니, 나 사실은 미혼모다? 응? 미혼모? 그러면 애 아빠는 네가 애 낳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응. 헤어지고 난 뒤에 나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지울까 고민도 했었는데 도저히 지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낳았지 뭐. 사실대로 밝히지 그랬어. 헤어지고 바로 알았으면 다시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만한 일이 좀 있었어. 하여튼 그렇게 혼자 키우고 있다가 1년 전인가? 우연히 애 아빠를 만났어.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거고. 애 아빠가 이사시켜줬거든. 어머, 그래? 두 사람 아무래도 인연인가 보다. 그래서 두 사람 같이 살기로 한 거야? 결혼할 거냐고. 그게 아직 고민 중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애도 있는데. 애 생각해서 좋게 생각해. 애 아빠가 합칠 마음이 있어 보이거든. 그냥 확 잡아버리란 말이야. 전 옆집 여자를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응원했고 그 응원이 얼마나 웃기고도 말도 안 되는 응원이었는지 그땐 알지 못했죠. 그렇게 사정을 알고 난 후 전 옆집 여자와 더욱 가까워졌고 어느 날엔가 친정에서 대게를 보여줬는데 너무 많이 보내줬다며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걔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남편과 아들이 떠오르며 전 알겠다고 했고 주말이라 늘어지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옆집에서 대게 먹으러 오라는데 당신 갈 거지? 뭐? 옆집에서? 친정에서 대게를 보내줬는데 너무 많이 보내줬다고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 당신 걔 좋아하잖아. 이참에 인사도 할 겸 같이 가자. 전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고 남편은 그런 저의 손길을 살짝 뿌리치며 피곤한 얼굴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에이, 나 피곤해. 그리고 그런 자리 나 불편해하는 거 알잖아. 난 그냥 집에서 좀 잘 테니까 나 말고 대기라면 환장하는 아들만 데리고 다녀와. 그래? 하긴 당신 요즘 많이 바쁘긴 했어. 그러면 알아서 좀 챙겨 먹어. 알겠지? 내 걱정은 말고 다녀와. 그렇게 남편만 두고 아들과 함께 찾은 옆집엔 식탁 한가득 대게가 올려져 있었고 남편을 닮아 개를 좋아하는 아들과 애아빠를 닮아 개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옆집 딸은 먹는 사람조차 군침이 돌게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만족스러운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은 어른끼리 시간을 내고 있었죠. 대화가 잘 통하던 탓에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고 어느새 시계바늘이 9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전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들을 불렀어요. 제 목소리가 작진 않았을 텐데
무슨 일인지 아들은 대답조차 없었고 저와 옆집 여자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방으로 향했죠. 방에 가까워질수록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두 아이는 다투고 있었어요. 너희 뭐해? 왜 싸우고 있어? 저의 물음에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우리 아빠 손수건이잖아. 우리 아빠 손수건이 여기에 있어서 내가 가져가서 아빠 주려고 했는데 얘가 계속 자기 아빠 거라고 못 가져가게 하잖아. 이렇게 말한 아들은 손수건을 더욱 꽉 쥐었고 전 그 손수건이 왜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하며 아들의 손에서 손수건을 뺏으려는 순간 설마 남편의 손수건일까 했던 제 생각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아들이 쥐고 있는 손수건은 남편의 손수건과 똑같더군요. 그 손수건, 아들이 용돈을 모아 남편의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던 터라 모양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뭐 널리고 널린 손수건 중 똑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남편의 손수건은 아들이 시댁인 시골에 내려갔을 때 5일장이 열린 장터에서 산 촌스러운 손수건이었던 터라 그 상황이 의아했어요. 백화점도 아닌 그렇다고 마트도 아닌 시골 장터 5일장에서 산 촌스러운 손수건을 두고 싸우는 상황이라니. 솔직히 속으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옆집 아이와 아들의 싸움을 멈추는 게 우선이었기에 아들에게 애써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죠. 아들, 이건 아빠 손수건이랑 똑같긴 한데 아빠 손수건은 아니야. 여기 동생 아빠 손수건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빠랑 아저씨랑 손수건이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지. 우리 아들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젠 아니란 걸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저의 설득에 아들은 손수건은 동생에게 건네주었고 저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금 일어났던 상황을 남편에게 말해주었죠. 여보, 방금 옆집에서 뭘 봤는 줄 알아? 뭔데? 당신 손수건. 왜 있잖아. 우리 아들이 당신 생일이라고 용돈 모아서 사줬던 그 촌스러운 손수건. 그 손수건이랑 똑같은 손수건이 옆집에 있지 뭐야? 우연이라고 해야 할지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 그 촌스러운 손수건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도 힘든 손수건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러게 신기한 일이네. 그거 5일장에서 산 거 아니야? 여기에도 팔아? 비슷한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신기하네. 그러니까 완전 똑같더라니까. 나도 순간 당황했지 뭐야. 그렇게 손수건 사건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전 늘 그렇듯 소득 없이 바쁨의 연속이었고 그날 역시 축구 교실에 아들을 데려다 준 후 그 근처에서 잠시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주어진 시간이 여유롭지 않았던 터라 급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축구 선생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들이 발목을 삐끗한 것 같은데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요.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오른쪽 발에 깁스하고 병원을 나올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아들이 아닌데 아파서 서러운 것인지 놀라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빠가 당장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아들은 입술까지 삐죽이며 섭섭함을 표현했고 전 그런 아들을 달래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저흰 집에 도착했고 주차장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이었어요. 닫혀가던 엘리베이터가 저희로 인해 다시 열리고 거기엔 남편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들은 한 발로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고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저 역시 당황스럽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전화는 받지도 않더니. 전화했었어? 몰랐네. 피곤해서 일찍 들어왔어. 그런데 애 발은 왜 이래? 다쳤어? 남편은 아들의 발을 보며 물어왔고 전 이유를 설명해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는 어느새 저희가 사는 층에 도착해 있었고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저희의 정면에 보이는 옆집 여자아이가 뛰쳐나와 남편에게 와락 안기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빠! 상황보다 더 황당한 말과 함께요. 어느새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쥔 아이는 남편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리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 납득이 될 리 없는 아들이 아이를 밀치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라고. 너 저리 비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화가 나 씩씩거리는 아들, 그런 아들에게 밀쳐져 울음을 터뜨려버린 옆집 아이, 그리고 그 두 사람과 함께 저의 눈치까지 살피는 남편. 전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옆집 딸을 안아 올리더군요. 옆집 딸을 안은 남편은 문 앞에서 굳어버린 옆집 여자에게 딸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네요. 우리 아들 때문에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잘 달래주세요. 아들 일은 죄송합니다. 고의는 아니었어요. 사과까지 마친 남편은 여전히 씩씩거리는 아들과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고 남편의 손에 의해 집으로 들어오던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딸을 품에 꼭 안고서 저를 바라보던 옆집 여자의 황당함과 분노가 섞인 눈빛을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피곤하다며 욕실로 들어가 씻기 시작했고 단순한 해프닝이라 여기고 넘기기엔 이상했어요. 옆집 아이를 아들이 밀어서 화가 났나 하고 생각하기엔 분노의 정도가 도를 지나쳐 보였고 그렇다고 해서 저런 표정을 지을 만큼 저희가 잘못한 것도 없었기에 저는 황당하기도 의아하기도 했죠. 거기에다 5살이면 어리다고는 하나 아빠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어리지 않았고 헷갈렸다고 하기엔 아이의 반응이 너무나도 확고했죠. 그렇게 제가 깊은 생각에 빠진 사이 남편이 씻고 나왔고 전 마땅히 남편에게 물을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저 이상한 의문뿐인 상황에서 섣불리 말을 꺼냈다간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것이 뻔했고 남편은 태연하게 로션까지 바르며 잘 준비하고 있었으니 집요하게 묻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전 왜인지 모르는 불길한 예감에 옆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부상 때문에 아들은 며칠 쉬는 기간을 가지기로 했고 전 옆집으로 찾아갔어요. 어제 상황도 그러했으니 무엇라 말하는지 듣고 싶었던 마음이 컸으니까요. 옆집 여자는 어제와는 달리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으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언니 왔어? 어제는 많이 놀랐지. 나도 어제는 딸이 오니까 앞뒤 생각도 못하고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진정이 되고 나니까 다 우리 잘못이더라고. 미안해. 우리 딸이 어제 아빠 온다고 온종일 기다렸거든. 그래서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성인 남자가 보이니까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빠라고 생각했는가 보더라고. 정말 미안해, 언니. 웃기게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 여자의 말을 정말로 믿었던 것인지 아니면 믿고 싶었던 것인지 자세히 당시의 마음까지 기억나진 않지만 확실한 건 안심이란 걸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어제 많이 놀랐겠다. 자다가 울진 않았어? 애들 많이 놀라면 자다가 깨서 울곤 하잖아. 아니, 나도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그 뒤로 나눈 대화는 평소와 같았어요. 애들 크는 이야기, 저녁 반찬 이야기 등등. 제가 경계를 늦추고 안심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순간 차량 입찰을 알리는 알림이 울렸고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인터폰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었어요. 언니, 그이 오나 보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온다고는 했었는데 이렇게 일찍 올 줄은 몰랐네. 미안한데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면 안 될까? 오늘 중요하게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알겠어. 그럼 가볼게. 서둘러 신발을 신고 나오는 길. 저는 또 보고야 말았어요. 차량 입차 알림에 뜬 차량 번호가 남편의 차 번호와 같다는 것을요. 옆집에서 나오자마자 다리가 다 떨려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아니라고 하기엔 분명 남편의 차 번호였기에 저는 확인해야만 했죠. 그래서 전 복잡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몸을 숨겼어요. 남편의 차가 입차를 했으니 곧 남편이 여기로 올라올 테니까요. 저희 집 대문을 열었다가 들어가지는 않고 그대로 닫아버리고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비상용 계단으로 가 반층을 더 올라가 몸을 숨겼어요. 그 순간 내려가는 것이 더 빠르고 쉬웠을 텐데 왜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론 하늘이 도운 결정이었죠. 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했는지 조용하던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옆집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자기야. 그 여자 방금 집으로 갔어. 지금 바로 올라오면 돼. 여자의 말이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 아래층에서 다다다 하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계단을 올라온 남편. 두 눈마저 의심하게 되는 순간 남편이 빠르게 옆집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의 머릿속엔 옆집 여자의 말과 함께 그간의 사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1년 전에 다시 만났는데 함께 살지 고민스럽다던 옆집 여자. 남편의 손수건과 똑같이 생긴 손수건이. 서로 자기 아빠의 것이라고 우기며 싸우던 아이들. 그건 모두 남편에 대한 말이었고 남편의 것이었던 거죠. 그제야 이상한 것들이 대충 이해가 되며 마음속 깊이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차디찬 계단에 앉아 이대로 현장 급습이라도 해야 하나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들이닥쳐 두 연놈을 박살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두말하면 입 아픈 상황이었지만 그대로 쉽게 박살만 내기엔 저의 화가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무엇보다 끝낼 때 끝내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었고 그래서 전 현장 급습은 다음으로 미루고 두 사람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죠. 두 사람은 제 생각보다 더욱 오래된 사이더군요. 상간녀는 남편이 저와 맞선을 보기 한참 전부터 만나왔던 사이로 그 당시 남편의 집에선 상간녀를 반대했고 남편은 시댁의 등살에 못 이겨 저와 맞선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저와 연인으로 지내던 2년 동안에도 상간녀를 만나왔고 상간녀와 잠시 헤어진 그때 저에게 청혼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후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그 만남을 지속하다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 뒤론 그 여자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난 후 상간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 다시 재회하게 된 것까지도요. 신혼 초 대면대면하던 모습은 상간녀에게 마음을 쏟고 있던 터라 그러했던 것이었고 최근 들어 늦었던 것은 상간녀와 재회를 한 후라 그러했던 것이었으며 자꾸만 늦은 남편에게 제가 섭섭함을 내비쳤을 땐 안 되겠다 싶어 내린 결정이 상간녀와 딸의 보금자리를 옆집으로 옮기는 것이었겠죠. 바로 옆집이니 잠깐씩 들릴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참 웃기지 않나요? 아직 어린 딸의 입은 어떻게 막을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참 그 속마음은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네요. 하여튼 두루뭉술했던 그간의 상황들이 딱 맞아떨어지며 전 계단에서보다 더 큰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상간녀와 딸을 우리 집 옆에다 이사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긴 세월 상간녀를 잊지 못하고 결국 다시 만나는 것인지, 이 모든 생각의 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허탈한 웃음일 뿐이더군요. 그렇게 울고 웃기를 한참,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저는 친정의 전화에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많이 놀라실 것이 분명했지만 언젠가 아실 일이기도 했고
당장 아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부모님은 저의 소식에 운전을 한사코 말리시며 직접 오셔 아들을 데리고 가셨고 저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전 관리실에 전화해 남편의 차량을 다시 저희 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곤 기다렸죠. 차량이 들어왔다고 알리는데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날을요. 하지만 남편은 무슨 눈치라도 챈 것인지 매번 집으로 들어왔고 전 그 지루한 기다림 속에 재미를 찾기 위해 옆집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 아들 친정에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인 거 있지? 아, 그래요? 응. 남편도 평소보다 더 다정해지기도 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 글쎄 어제는 출근한다고 현관문 열다 말고 들어와서 뽀뽀까지 해주는 거 있지? 그랬구나. 저의 잊지도 않은 애정과 시에 상간녀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런 썩어 문드러지는 상간녀의 표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꽤 쏠쏠했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그 표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그렇게 기다림이 지루하지만은 않은 날들이 지나가고 있던 어느 날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웬일인지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해 있었어요.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은 혀가 다 꼬여버린 채로 고해성사라도 하듯 숨겨놓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진짜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내가 죽일 놈이라 미안해. 그래서 나 다 정리할 거야. 이번 주말에 다 정리하고 당신하고 우리 아들, 내 가정 지켜낼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다가오는 주말에 남편이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듣는데 한심하게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마음이 남아서도 아니었고 부부관계에 미련이 남아서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아들. 아들 때문에 그냥 여기서 모든 걸 덮고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들의 꼬리를 물고 몇 번의 재회를 한 두 사람이 떠올랐고 지금 정리한다고 한들 그 이별이 영원하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마음을 다잡고 남편이 정리를 마음먹은 그날에 저도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다가오고 전 평소 신경도 쓰지 않던 외모에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초라해 보이긴 싫더라고요. 정리를 당하는 입장도 아니고 정리를 하러 가는 입장인데도 여자 마음이란 게 무엇인지 마지막 모습만큼은 당당하고 예뻐 보이고 싶더라고요. 치장을 끝내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니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남편의 차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남편의 차가 들어옴과 동시에 현관으로 가 귀를 대고 기다렸고 저의 예상대로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옆집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렇게 30분을 기다렸고 그 3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0분이었죠. 굳게 다잡았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럴수록 전 더 강하게 제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30분이 조금 지날 무렵 전 옆집으로 가 벨을 눌렀고 현관문을 연 상간녀는 울고 있더군요. 전 그런 상간녀를 밀치고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 짧은 사이 신발은 어디다 감췄는지 보이지 않았고 남편 역시 보이지 않더군요. 언니, 왜 그래? 뭐해? 갑자기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상간녀는 고함을 지르며 저를 말리려고 애썼지만 이미 눈이 돌아버린 저는 그런 상간녀를 밀치고 남편을 찾기 시작했어요. 안방에도 화장실에도 없던 남편은 아이의 방에서 다리를 떨며 침대에 앉아 있었고 벌컥 문을 열어젖힌 저와 딱 마주치게 되었죠. 전 한심한 꼴의 남편을 그저 바라보았고 그런 저를 본 남편은
저에게 득달같이 달려와 저를 붙잡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설명할게.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전부 오해야. 정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은 급하게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말들을 변명이라고 쏟아내고 있었고, 상간녀는 그 모습이 못마땅한지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더군요. 나 다 알고 있어. 이미 당신이랑 저 여자랑 예전부터 만났다는 것도, 최근에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도 나 다 알고 있다고. 그것뿐인 줄 알아? 두 사람 사이에 5살 된 딸까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뭐가 오해인데? 내가 한 말 중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어? 있으면 말해봐. 기회 줄 테니까.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눈빛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더군요. 그것도 잠시 남편은 제 손을 감싸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정말 오늘 이 사람이랑 정리하려고 했어. 그래서 여기 있었던 거고. 정말이야, 믿어줘. 그러셨어? 응, 조만간 이 사람 이사도 갈 거고, 이사 가면 2번 다신 나하고 엮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정리되고 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하고 우리 아들한테 정말 잘할 거야.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될 자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나 이제 당신밖에 없어. 그토록 원하던 말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소원하던 말을 듣게 되니 그 기분 참 더럽더군요. 이런 상황이 돼서야 저밖에 없다고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짓거리다니. 남편이란 인간도 참 대단하지 않나요? 남편의 어이없는 고백에 상간녀는 소리내어 웃더니 이내 오열을 하며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려고 날 찾아낸 거야? 이렇게 또 비참하게 버리려고? 이럴 거면 날 찾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또 버릴 거면 그냥 딸하고 살게 뒀어야지. 숨어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찾아내서 희망이란 희망은 다 심어놓고 어떻게 날 또 버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야? 그래요. 남편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안 상간녀는 2번 다신 남편과 재회하지 않을 심산으로 서울에서 떨어진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고, 그런 상간녀를 찾아낸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서도 어떻게 재회했는지까진 알 수 없었는데 실상은 그러했던 거죠. 상간녀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고, 전 그 사랑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며 오만 생각이 다 스쳐가더군요. 그렇게 전 할 말을 잃었고 그 울음소리뿐인 정막을 깬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저기 여보, 저 사람 그냥 저대로 살게 두면 안 될까? 이 집에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의 물음에 남편은 무릎을 꿇었고 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못다한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나 당신하고 이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랑 내 딸, 그 2사람을 또 버릴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살게 하면서 내가 가끔씩 들여다보면 안 될까? 저 사람이랑 정을 나눈다거나 애정을 쏟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가끔 잘 있나 그것만 좀 확인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 제발. 이 무슨 쓰레기 같은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의 말은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고 한들 대놓고 2집 살림하겠다는 뜻이었고, 지난밤 술에 취해 온 남편의 고백에 잠시라도 고민이란 걸 했던 저 자신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전 무릎을 꿇고 앉은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쳐버렸어요.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나 뻔뻔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냐고. 뭐? 가끔 들여다보고 싶다고? 확인하고 싶다고? 그게 나한테 할 말이라고 생각해? 저의 행동에 남편은 말이 없었고 대신 상간녀가 그 앞을 막아서더군요. 차라리 날 때려.
이 사람은 죄 없으니까 날 때리라고. 이렇게까지 때려달라고 말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전 상간녀 뺨을 연달아 때려버리곤 이렇게 말했어요. 맞으니까 기분이 어때? 더럽지? 내 기분은 그것보다 훨씬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더러웠어. 옆집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용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바람 피워 애까지 낳은 여자를 떡하니 옆집에 살게 했다고?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상상이나 되니? 두 사람은 내 심정이 어떤지 상상이나 되냐고. 저는 절규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고 나란히 뺨을 맞은 두 사람은 말이 없더군요. 저의 절규에 할 말이 있을 리가 없었고 전 여전히 입을 꾹 닫고 있는 두 사람에게 말해주었어요. 그 눈물겨운 애틋한 사랑 계속해. 제 말에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오더군요. 정말이야? 그러면 당신 다 용서해 주는 거야? 이 사람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거야? 내가 미쳤니? 용서라는 거라게. 내가 물러나 줄 테니 두 사람 계속 사랑하라는 이 말이야. 그렇게 애절한데 어떻게 헤어지겠어? 그러니 내가 빠져줘야지. 당신은 이야기 마무리되는 대로 집에서 짐부터 빼. 난 더는 한순간도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본격적인 이혼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자 남편은 마음이 급했는지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이 얼마나 웃기는 걱정인가요? 잘못을 저지른 남자들은 왜 하나같이 자신이 없으면 여자들이 죽지 못해 살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는데 제 앞에도 이해 안 되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잘못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짐 빼. 알겠어? 그리고 회사로 들어가던 투자금도 더는 기대하지 마. 나하고 이혼하는 마당에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되지도 않는 내 걱정은 그만하고 회사 걱정이나 해. 남편의 사업은 아빠의 투자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남편은 집이 가난한 대신 능력은 출중했죠. 그런 남편을 좋게 봤던 아빠는 저에게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고 아빠의 소개로 저는 남편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아빠의 경제적 지원으로 그간 많던 고비를 넘기며 회사를 키웠던 것인데 투자가 없어진다면 그 뒤의 상황은 불보듯 뻔했죠. 조금 전까진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더니 투자금 이야기가 나오니 남편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에 불을 켜며 노발대발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하라고? 그 돈 빼면 회사 망하는 거 몰라? 그러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살림까지 차려줄 때 문드러지는 내 심정은 어떻게 할지 생각이나 하고 있던 상황을 만들었어? 아, 됐어. 이제 와서 묻고 따져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결론은 하나인데. 무슨 결론? 이혼하자. 우리 제발 이혼하자. 제 입에서 드디어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고 남편은 애원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난 이혼 같은 거 절대 못해. 당신이랑 나랑 어떻게 이혼을 해? 우리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이랑 원래 계획대로 정리할 테니까 당신도 이혼 생각은 하지도 마. 자신과 상간녀 사이에도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인지 아들 핑계까지 대며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의 말들이 그저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웃어보았고 예상치 못한 저의 반응에 남편은 어리둥절한 듯 물어왔어요. 당신 괜찮아? 무섭게 왜 갑자기 웃어? 웃기지 않아? 난 너무 웃기는데. 뭐가? 네가 하는 말들이 너무 웃겨. 넌 내 자식만 네 아들이야? 저 여자 딸은 네 딸이 아니야? 어떻게 투자금 뺐다는 말에 또 행동이 바뀌어? 참 대단하다, 대단해. 급한 상황이 맞긴 했죠.
사업 확장은 그저 늦게 퇴근하기 위한 핑계가 아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고, 그랬기에 남편의 사업장에 그 어느 때보다 아빠의 투자금이 절실할 때였으니까요. 정곡이 찔려버렸는지 남편은 말까지 더듬으며 변명하고 나서더군요. 투자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니까. 전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저 여자랑 많이 하고 우린 이혼해. 진심이고 당신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고민이나 해. 그러면 법원에서 봐. 저는 이혼을 통보하고 나와버렸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전 생각보다 많은 재산 분할과 함께 두 사람분의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하게 되었고 전 남편의 회사는 제 예상보다 빨리 무너져 내렸어요. 돈이 많이 필요로 하던 시기에 전액 회수한 투자금이라 그 큰 돈을 메꾸려 사방팔방으로 다니며 애쓰는 듯 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 남편의 회사는 망해버렸죠. 남은 재산 역시 빚마금으로 다 날리고 말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옆집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빠르게 이사를 하였는데요. 그 두 사람이 어디로 떠나버렸는지에 대해선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전 시모가 참 친절하게도 전화까지 걸어 알려주더라고요. 너 여기 누가 와서 지내고 있는 줄은 아니? 제가 굳이 알아야 하나요? 당연히 알아야 하지. 네 남편이 여기 와 있는데 네가 알아야지 또 누가 알아야 한다는 말이니? 남편 아니라 전 남편이겠죠. 전 남편이니 굳이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렴. 요즘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장가 잘 갔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란 소문은 다 돌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내세울 거 없는 여자랑 애까지 안고 와서 사는데 내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니? 그래서요? 그래서요는 무슨 그래서요야? 네가 다시 우리 아들 데리고 가야지. 저 여자랑 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떼낼 테니까 네가 우리 아들 좀 다시 데리고 가라. 아들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 네가 내려와서 데리고 가는 게 여러모로 보기 좋지 않겠니? 이 와중에도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전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어떤 생각으로 살면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머릿속이 다 궁금해지는 지경이었어요.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이혼 따윈 하지 않았겠죠. 돈 쓰고 시간 써가며 소송까지 한 이혼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한 이혼인데 제가 미쳤다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 인간을 다시 데리고 오겠어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있는 파렴치한 놈을요? 저는 욕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을 겨우 억누르며 말했고 그런 제 말을 들은 전시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나도 주옥 같아 가관일 수밖에 없더군요. 잘 생각해보려무나. 내 아들이 바람을 왜 피웠겠니? 왜 그 여자를 못 잊었겠어? 다 네 잘못이지 않겠니? 네가 내 아들 마음만 잘 잡고 살았어도 이런 일이 있었겠어? 남편 마음 하나 잡지 못한 것이 어디서 다 내 아들 탓만 하고 있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싫다고 하는 걸 겨우 설득해서 결혼시켰으면 그 다음부턴 네가 알아서 했어야지. 내 말이 틀리니? 같은 여자로서 그게 할 말이에요? 제 탓이라뇨. 바람 피운 사람이 잘못이지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이 무슨 잘못인가요? 그렇게 마냥 믿고만 있으래? 기가 막혀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당당한 어머님은 아버님이 옛 여자랑 다시 만나서 애까지 낳고 옆집에서 두 집 살림한다고 하면 그저 참고 살 수 있어요? 넌 무슨 그렇게 재수없는 말을 하니? 그러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못 참고 못할 일을 왜 나한테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상만 해도 재수없는 그 상황을 실제로 겪어냈는데 다시 잘 살아 볼 생각을 한다면 그건 내가 미친년이죠. 그렇지 않나요? 저기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보거라.
내려오는 게 정 안 되면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돼. 아니, 다 필요 없고 이혼했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받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사과 한마디 없이 끝까지 당당한 전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인간이랑 시간 낭비를 하며 통화를 하고 있나 깊은 회의감마저 들더군요. 그래서 전 모질게 할 말을 다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네, 끝까지 이럴 거고요. 저한테 이럴 시간에 아들한테나 신경 쓰세요. 그 잘난 아들 쫄딱 망해서 내려간 건 전혀 모르죠? 당연히 동네 사람들도 모를 테고.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럴 시간에 입단속이나 잘 시키고 새로운 가족들이랑 가난에 허덕이면서 잘 사시라고요. 그 뒤로도 여러 번 전화가 걸려왔지만 전 받지 않았고 집요했던 전 시모의 연락이 끊기며 더는 시간 낭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 아들과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 이혼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을 때 아들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이 울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 아들의 곁에서 저 또한 참 많이 힘든 순간이었죠. 그렇게 지나가지 않을 것만 같던 순간들이 지나고 아들은 생각보다 더 이혼을 잘 받아들여 주더군요. 이혼을 하고 초반엔 아빠를 찾는 아들 때문에 전 남편이 가끔 아들을 보러 오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는 것이 힘들긴 한 것인지 아니면 상간녀의 눈치가 보이는 것인지 그 드물게 오던 발길을 끊은 지도 오래되었네요. 연락마저도 끊겼고요. 다행스럽게 그 시기에 맞물려 아들도 전보다 자주 아빠를 찾진 않더라고요. 어느새 아들은 12살이 되었어요. 여전히 축구를 잘하고 또 여전히 제 눈에는 제일 잘생긴 왕자님이랍니다. 그런 아들에게 이른 사춘기가 지나는가 싶어 안심했더니 그건 사춘기도 아니었더라고요.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저희 모자는 주말마다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어요. 틈만 나면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는 아들과 눈을 마주하기 위해 캠핑을 다닐 때도 있고요. 조금은 격양된 아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기 위해 낚시를 갈 때도 있고요. 가자고 하면 귀찮다고 하며 안 간다고 툴툴대면서도 막상 가서 저보다 더 즐거워하곤 한답니다. 최근 들어 낚시를 갈 때면 누가 더 많이 잡나 내기를 하곤 하는데요. 현재 스코어가 제가 2, 아들이 0인 터라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이겨보겠다고 유튜브까지 찾아보고 있는 거 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보답으로 이번만큼은 저도 져주기 위해 덜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잘 되는 날은 먹이 없는 바늘에도 낚이는 것이 물고기이니까요. 아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란 제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결국 저도 저지만 아들 역시 불행했을 테죠.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고 아들도 저도 생각보단 더 잘 이겨내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들과 함께 앞으로 남은 날들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이로써 저의 긴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